자, 이번에는 구글 폼을 조금 더 정교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구글 폼을 하셨잖아요. 구글 폼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가 일단 구글 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한번 같이 하면서 보여드려 볼게요. 앞에서 하셨겠지만 구글 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객관식 질문이다. 객관식 질문이에요. 객관식 질문 1, 2, 3.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요 옆쪽에 3점을 눌러보시면 뭐가 뜨냐면 설명 또는 답변을 기준으로 섹션 이동, 옵션 무작위로 섞기 이렇게 뜨는데, 답변을 기준으로 섹션 이동하면 저희가 뭐 A 1번을 선택하면 어디로, 2번을 선택하면 어디로, 요거를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요거 말고 저희가 만약에 주관식 단답형이나 이런 주관식 질문을 했을 때 주관식 질문은 어떤 설정이 있을까요? 요거를 조금 잘 보시면 좋은데요. 자, 주관식 질문 같은 경우는 3점을 눌러보시면 설명이나 응답 확인이라는 메뉴가 뜹니다. 자, 응답 확인이라는 메뉴를 조금 잘 사용하시면 원하는 형태의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응답 확인을 눌러보시면 이 응답의 형태가 어떠한가, 숫자냐, 텍스트냐, 길이냐, 정규 표현식이냐,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5자로만 글자를 받아야 된다. 그럼 길이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최대나 최소 문자 수가 있죠. 그래서 길이, 최소 문자 수 5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5자 이상 쓰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5자 이상을 안 쓰는 경우에는 5자 이상 쓰세요. 이렇게 뜨게, 요게 만드는 게 응답 확인인데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게 제가 길이가 맞는지 메뉴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라고 이렇게 내려고 해도 5자 이상 쓰라고 이렇게 나오죠. 네, 지금 제가 필수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 버튼이 뜨긴 하는데, 이거를 뭘로 필수 질문으로 해놓고, 이거 좀 삭제해 볼게요. 필수 질문으로 해놓고 안녕이라고 쓰면 5자 이상 쓰고, 네, 5자 이상 쓰셔야 돼요. 필수 질문이기 때문에 제출도 안 돼요. 네, 요렇게 사용자로 하여금, 답변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형식의 답변을 유도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응답 확인 메뉴거든요. 그래서 주관식의 단답형이나 장문형 같은 경우 이 응답 확인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답이 아닌 경우에는 피드백을 해서 쓰실 수 있고요. 요 응답 확인 메뉴는 체크박스 질문도 가능하거든요. 체크박스 질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답변을 3개 골라야 된다. 그래서 답안의 응답 개수를 확인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저희가 체크박스 질문으로 바꾸고 응답 개수 지정하기 라고 해볼게요.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답변을 기준으로 섹션 이동이 아니라 응답 확인이 뜨거든요. 응답 확인 같은 경우에 최소 선택 개수, 최대 선택 개수, 정확한 선택 개수, 예를 들어 2개를 선택해야 돼요. 정확하게 2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답을 2개 선택하세요. 이렇게 안내 문자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응답 개수를 지정하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 1개 하면 2개 선택하라고 나오죠. 예를 들어 2개 하면 사라졌다가 3개 해도 2개 선택하라고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답변의 형태를 좀 받을 수 있는 게 이 바로 응답 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자, 응답 확인은 보시면요. 이 응답 확인이 아까 저희가 숫자, 텍스트, 숫자도 있었고, 볼까요? 숫자도 있었고, 네, 숫자는 초과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조건이 있죠. 그 다음에 텍스트는 포함하자면 이메일 URL, 이렇게 이메일, 이렇게 URL이거나 이메일이거나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 이런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정규 표현식은 뭐냐? 이거 제일 많이 쓰시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연락처를 받고 싶어요. 저희가 주소록을 만든다든가 연락처를 받을 때 보면 전화번호 입력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들어옵니다. 어떤 분은 점을 찍으시고요. 어떤 분은 슬래시를, 이 하이픈을 쓰시고, 어떤 분은
그냥 안 쓰시고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붙여 쓰시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주소록을 정리하는 사람이 그 포맷을 맞추기 위해서 일을 한 번 더 해야 될 때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정규 표현식을 사용을 하시면 정확한 형식으로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거는 뭘 포함하고 있다. 요렇게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한글로만 입력하게, 영어는 입력하지 못하게 이런 것들을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정하시는 방법을 제가 몇 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한글 이름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정규 표현식의 시작은 항상 꺽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끝이 이 달러가 들어가요. 달러가 들어가는데, 중간에 여기 들어가는 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앞에 가부터 히읗까지는 한글을 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2랑 6은 6글자, 2글자에서 6글자까지 쓸 수 있다를 저희가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지금 잠시만요. 네, 이걸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복사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구글 폼에다가 새로운 질문을 하나 하고요. 이번에도 단답형 질문으로 할게요. 자, 그런데 응답 확인을 쓸 거예요. 어떻게? 네, 정규 표현식으로 쓰고요. 자,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필요에 따라서 바꾸실 수 있어요. 포함을 제가 한글 이름만 쓰도록 하고 싶어요. 요렇게 요 패턴을 여기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로 이내로 입력하세요. 요렇게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쓰고 나서 지금 보시면 포함도 있고 포함하지 않음도 있고 일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음도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쓰시면 되는데 제가 일치라고 해볼게요. 일치라고 하고 설문지를 한번 다시 로딩 해볼게요. 제가 문제를 안 썼네요. 이름을 한글로 쓰세요. 자, 여기다가 제가 윤이라고만 쓰면 자, 한글로 2자에서 6자로 입력하라고 나오죠. 제가 예를 들어서 영어로 써볼게요. 영어로 써도 안 사라져요. 그죠? 자, 여기서 2자 이내가 딱 되면 사라지죠. 이런 식으로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이 정규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자로 보시면 중학교 무슨 중학교다. 그러면 이 중학교라고 쓰는 거는 여기는 이렇게 딱 끝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제가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단답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응답 확인을 정규 표현식, 일치, 패턴, 중학교로 입력하세요. 요 맞춤 오류 텍스트는 입력을 잘못했을 때 나오는 메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잘했을 때가 아니라 잘못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소속을 입력하세요. 라고 문제를 주고 해볼게요. 자, 모전중 이렇게 써볼게요. 자, 땡땡땡 중학교로 입력하세요로 나오죠. 모전 초등학교라고 써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자, 모전 이렇게 하면 잠시만요. 왜 안 사라지죠? 일치가 아니고 포함으로 해야 되네요. 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도 초등학교 라고 하면 이렇게 중학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시고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정제된 답변의 형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제일 많이 쓰신 데가 어디냐면 전화번호입니다. 전화번호.
사실은 연락처 받으실 때 그 연락처를 보통 뭐 이런 식으로 형태로 입력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자기들 마음대로 입력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럴 때 무엇을 쓰신다? 정규 표현식을 쓰시는 거예요. 저희가 전화번호의 정규 표현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렇게 쓰시면 돼요. 앞에는 세 자리, 뒤에 거는 세 자리, 네 자리, 뭐 세 자리, 네 자리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뒤에는 네 자리 요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패턴 이렇게 쓰고 맞춤으로 텍스트는 이렇게 써볼게요. 자, 지문을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010 자, 이렇게 입력해요. 그럼 이렇게 입력하라고 나오죠. 이렇게 입력하시는 분들 계세요. 점으로 이렇게도 많이 쓰죠 저희가. 점으로 받고 싶으시면 아까 여기서 요 하이픈 있잖아요. 요걸 점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이것도 안 되죠.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사라지죠.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표현식을 잘 쓰시면 답변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좀 정교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메일 주소도 많이 쓰이는데 이메일 주소 정규 표현식 같은 경우는 되게 복잡해요. 골뱅이가 들어가야 되고 뭐 중간에 점이 하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가져다가 쓰셔도 됩니다. 그냥 요 복사해서 바로 쓰셔도 별 문제가 없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구글 시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필터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 필터링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필터링을 자동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 필터링을 하실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구글 시트로 설문의 답변을 받았는데 여러 사람이 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쓰는 경우에는 사실 그 데이터를 내가 막 변경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그럴 때는 뭘 하셔야 되냐면 그 응답 시트 데이터를 내 시트로 불러오시면 돼요. 저희가 구글 시트의 가장 큰 장점은 웹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속 불러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는 데이터가 하나 있는 게 좋겠네요. 이거는 시트 설문 데이터는 아닌데요.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시트가 하나 있어요. 이런 시트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 시트에서 이 데이터를 제가 불러오고 싶은 거예요. 다른 시트로 이 데이터 말고 다른 시트로 제가 한번 새로운 시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로운 시트를 하나 만들고요. 자, 불러올 건데 자, 뭘 하셔야 되냐면 자, 여기다가 함수인데요. 저희가 함수 중에 어떤 함수가 있냐면 import range라는 함수가 있어요. import까지만 써도 몇 개의 함수가 뜨는데 여기 보시면 import range 다른 스프레드시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함수가 있어요. 자, 쓰시고요. 스프레드시트 URL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따옴표 안에 넣어 주셔야 돼요. 요게 생각이 잘 안 나실 때는 요 꺽쇠 있잖아요. 세부 정보 펼침을 눌러보시면 밑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스프레드시트 URL이고 범위가 있어요. 자, 스프레드시트 URL은 자, 여기를 복사해 오시면 되는데요. 복사해 오시면 되는데 요 에디트 뒤에는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이 스프레드시트 고유 주소는 요 앞에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복사해 오시면 돼요. 뭐 에디트까지는 가져오셔도 되는데 요 뒤에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따옴표 안에 쌍따옴표 안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콤마. 그 다음에 범위의 문자열이 있는데 앞에 이제 요게 시트 이름이에요. 시트 이름에 느낌표하고 범위를 불러오시면 되는데 제가 시트 이름이 이거네요. 시트 이름을 쓰고 느낌표를 하고 그 다음에 A1부터 어디까지였죠? 어디까지 불러올까요? C11까지 불러볼게요. C12까지 불러볼게요. 자, 따옴표를 닫고 이렇게 닫으면 자, 엔터를 쳐볼게요. 자, 로드 중이라고 나와요. 이게 맨 처음에는 이렇게 오류가 한번 떠요. 왜냐하면 스프레드시트에 연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권한을 부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 둘 다 제 거니까 상관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 바로 불러와 주죠. 근데 보시면 뭐가 다르냐면 얘는 지금 서식도 설정되어 있고 이렇게 뭐 그 테두리도 되어 있는데 얘는 그거 없이 딱 데이터만 불러오죠.
이렇게 딱 데이터만 불러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여기서 불러올 때 A, C12까지 불러오라고 했거든요. C12가 지금 B였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C12까지 제가 가져왔는데, C12까지 가져왔는데, 여긴 지금 C12가 비어 있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if 네, 적어볼게요. if 함수라고만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불러온 시트에 어떻게 되냐면, 자, if 함수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 구글 시트, 구글 설문지로 답변을 받을 때 답변이 계속 쭉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업데이트가 되는 거를 뭐 할 수 있다.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바로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요거 쓰실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데이터가 다 사라져요. 근데 이건 왜 사라지는 거냐면 여기서 C12까지 불러오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필요한 거예요. 칸이. 근데 내가 필요한 칸에 다른 게 들어와 있으면 얘가 못 불러, 얘를 지우고 불러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걸 다시 지우시면 다시 요대로 옵니다. 원 데이터의 변경이 없는 한 그대로 다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데이터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필터링을 하고 싶어서 뭔가 필터를 쓰고 싶은데 여기다 필터를 쓰시면 다른 분들하고 공유하신 분들이 다 같이 보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에 필터를 만들겠다. 자, 필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함수명에서 예를 들어서 몇 개 지금 이렇게 보겠다. 나오죠. 이 데이터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원 데이터에는. 그래서 원래 데이터에 아무런 제가 변형을 주지 않고 그냥 이 데이터를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지워볼게요. if 함수 지워보고 여기에 사라지죠. 금방 있었다가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쉽게 불러와서 그 데이터를 제가 가공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여기에 뭔가 적거나 이런 거는 여긴 안 되겠죠. 근데 여기 적으시면 돼요. 제가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불러올 때 C12까지 불러왔잖아요. A1부터 C12까지. 그럼 여기는 제가 뭘 적어도 괜찮아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뭘 더 적어도 됩니다. 여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이거를 데이터를 좀 아이고 너무 내려갔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불러온 영역 이외에는 무엇을 더 적으시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import range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구글 시트, 구글 폼의 데이터 또는 구글 시트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좀 내가 원하는 대로 필터링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알려드리는 거는 요거는 이제 엄청 좋아하시던데요. 이게 쿼리 함수라는 함수가 있어요. 쿼리 함수가 뭐냐면 그 어떤 조건에 맞는 것만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좀 말이 어렵죠. 구글 비주얼라이제이션 API 검색 언어로 검색을 실행한다고 하는데 이 검색 조건에 뭐뭐만 선택해와라 하면 바로 선택을 해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 다른 학교에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만들 때 담당 교사별로 이렇게 데이터를 정렬하는 게 있었거든요. 담당 교사별 데이터를 이제 시트에 구글 설문지에 들어온 담당 데이터 중에서 이 교사 이름이 있는 것만 가져와라.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쿼리 함수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지금 이 데이터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에 쿼리 함수를 한번 적어 볼 건데 몇 개 조건을 넣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조건을 넣어 볼게요. 자, 일단 쿼리 함수를 쓰겠습니다. 쿼리 함수를 쓰고요. 일단 범위를 지정하셔야 돼요. 이 데이터는 범위거든요. 이렇게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하시고요. 자, 제가 셀렉트할 범위까지. 그 다음에 뭐만 가져올 거냐면 이번에는 셀렉트 A랑 B만 할 거예요. 대신에 D가 할 때 1보다 클 때만 가져오라고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그러면 D가 1보다 큰 데가 없네요. 제가 이걸 2라고 적어볼까요? 네. 나오죠. 여기도 제가 2라고 3이라고 적으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쿼리 함수도 내가 여기에 맞는 조건에 예를 들어 이게 사람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텍스트를 들어갈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해서 어떤 조건에 있는 것들만 다 모아달라를 무엇을 쓰실 수 있다. 이 쿼리 함수를 이용해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쿼리 함수를 이용을 하시면 뭐를 구글 시트에 들어온 데이터를 이렇게 완전히 그냥 다 정말 편리하게 가져오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편리하게 가져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알아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는 계속 들어올 건데 그 데이터를 제가 직접 손을 대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면 저절로 뭐 예를 들어 항목별로 정리가 된다든가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항목 제가 이제 그 분류할 기준들 있잖아요. 그것들만 잘 정리를 해두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그 기준을 쓰시는 거는 뭘로? 기준을 쓰시는 거는 앞에서 저희가 응답 확인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적으실 수 있게 또는 구글 설문지에서 딱 선택을 하면 고갑이 딱 선택이 되도록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게 되면 데이터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이런 효과를 노리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자동화인데요. 이 쿼리 함수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지금 데이터가 3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이라고 쓰잖아요. 아까처럼 이런 오류가 생겨요. 이거는 뭐 하시면 된다. 읽어보시면 배열 결과가 F5 여기를 덮는 거잖아요. 덮어서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딜리트를 딱 누르시면 다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뭘 하나 실수했다고 해서 데이터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어그러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돌리시기만 하면 또 이렇게 데이터를 다 가져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좀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쿼리 함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쿼리 함수를 써보면 이 where 뒤에 들어가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하느냐. GPT나 뭐 이런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구글 시트에서 쿼리 함수로 뭔가 쓰고 싶은데 얘로 어떻게 쓰면 좋을까를 물어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수식을 짜줘요. 그럼 그 수식을 가지고 저는 뭘 할 수 있다? 집어넣고 뭔가 좀 안 맞는 것들만 정리를 하면 손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쿼리 언어에서 어떤 거 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뭐 그룹핑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열로 변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도 수식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쿼리 함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대면으로 꼭 한번 보여드리고 선생님들이 혹시 정리가 필요하신 데이터가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걸 못 해드린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쿼리 함수를 만들어 쓰시면 쓰실 수 있고 제가 여기 링크를 하나 더 넣어놨거든요. 이게 이제 쿼리 언어 참조인데요. 얘보다 더 잘 알려주는 게 누구다? 챗GPT나 이런 애들한테 내가 구글 시트에서 쿼리 함수를 쓰고 싶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정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요게 제가 설명만 바로 드리다 보니 요렇게 정리가 될 것 같네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패들렛에 질문이나 이렇게 남겨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